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15번째 페이지, 연휴의 마지막도 경희대 사학과 민유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연휴들은 잘 지내고 계신지요? 예, 누가 봐도 사전 녹화인데 방송인다운 멘트 좋았습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예, 마지막 마무리를 귀경길의 필수 콘텐츠 3일 안에 유럽 도시문화 정복, 이 시리즈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근현대의 유럽의 도시문화에 대해서 우리 민유기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그 근대 도시문화와 관련해서 산업혁명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18세기 후반의 산업혁명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교수님? 예, 18세기 후반 1760년대, 70년대부터 잉글랜드의 중북부에서 기계제 어떤 공장 시스템들이 새롭게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산업혁명은 이제 19세기 내내 유럽 전역으로 바다 건너 미국으로, 그다음에 아시아에서도 빠르게 일본이라든지 중국의 몇몇 도시들까지 이렇게 확산이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잉글랜드에서 일어났는데 아까 지난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17세기에 이미 영국은 의회 민주주의가 확립이 되고 입헌군주제 체제를 통해서 영국이 이제 영토가 프랑스나 유럽의 다른 나라보다 섬나라여서 좀 농토가 좀 척박합니다. 그래서 해상 활동, 그다음에 이제 교역 활동들을 또 빠르게 시작을 했고 밀농사가 아주 썩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토를 양을 키우는 목초지로 전환해가지고 양털을 수출하는 상업적인 용도로 토지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농사지에 노동력이 남아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농촌에서 그래서 이제 식인양이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양을 키우기 위해서 농민들이 내쫓긴다라는 어떤 표현. 식인양.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토를 빼앗기고 도시로 쫓겨가게 된 농민들에 대한 어떤 표현인 것이죠. 도시로 온 어떤 많은 노동력들을 그러니까 수공업 작업장에서부터 이제 막 기계제 시작된 공장에서 대거 수용을 하게 되고 일단 노동력이 이제 제공이 되기 시작했고 영국뿐만 아니라 이제 근대 초부터 중남에서 많은 금과 은이 유럽으로 들어와서 화폐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소비가 되게 촉진이 됩니다. 화폐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이제 공급이 잘 안 되니까 그럼 빨리 그러면 공급을 늘려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비가 증가되면서 이제 수요에 대한 어떤 그런 공급을 해줘야 되는 공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도 이제 생겨나게 됐고 또 여러 가지 요인들, 그러니까 정치적인 영국의 안정, 그다음에 소비의 촉진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시스템, 영국이 농토는 좀 빈약했으나 석탄이라든지 철강도 꽤 많이 가지고 있었고 여기서 이제 생산된 거를 바탕으로 기계를 만들고 공장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잉글랜드에서 시작을 한 것이고요. 17, 18세기에 뉴턴을 비롯한 수많은 과학자들이 활동을 했었고 18세기의 계몽사상도 프랑스 못지않게 영국에서도 있었고 이런 일련의 어떤 과학, 문화, 예술, 학문 이런 발전들이 산업혁명의 어떤 지적 자양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때만 하더라도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세계가 경제적이나 정치적이나 문화적으로 유럽보다 좀 더 앞서거나 유럽과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에서는 산업혁명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게 이제 세계 역사학계 오랜 어떤 그런 토론거리이고 논쟁거리이기도 합니다. 궁금한데요. 대체적으로 오늘날 합의가고 있는 어떤 내용은 중세 도시가 유럽에서는 기업가 정신, 개척 정신, 창의력 이걸 통해서 뭔가 정치적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자본주의적인 상품 경제를 촉진시키는 어떤 동기들이 크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으나 동아시아는 너무 발전된 상황 속에서 그 체제 내에서 엘리트 상인 집단들도 아이들을 다 공부시켜서 과거급제하기만 바라고 좀 안주했구나.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이 성장하지 않은 이런 것에서 또 그 차이점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됐고, 그러면 이제 도시로 사람들이 빠르게 몰리면서 이때 좀 대규모 도시들이 형성이 됐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이촌향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농촌에서 도시로 대거 빠른 시일 내에 인구들이 이제 옮겨오면서 뭔가 몇 년 사이에 막 10만 명, 20만 명 되는 대도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유럽에서는 19세기에 10만 명이 이상이 되는 도시를 대도시라고 불렀고요.
오늘날에야 이제 뭐 100만 명 넘는 혹은 뭐 1000만 명이 넘는 도시도 많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유럽의 기준에서는 오늘날에도 10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광역 예. 런던이나 광역 파리나 베를린이나 한 뭐 800만 명 이 정도 수준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뭐 몇천 명 혹은 1, 2만 명 수준에서 네. 뭐 10년, 20년 만에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도시가 막 성장하다 보니 예. 그리고 이게 오매조매 이렇게 밀집해서 도시가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 네. 사람들에게는 어떤 좀 충격적인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되지 않고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것 속에서 일단 네. 공장이 들어서고 주변으로 사람들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몰려들어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장시간 노동에 지쳐서 빨리 자야 되니까 주변에 허름한 네, 어떤 네. 판자촌들도 막 만들어지고 예. 어쨌든 이제 산업화가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를 촉진했고요. 그래서 이제 공장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도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시화가 촉진이 되고 또 네. 거꾸로 네. 도시화로 인구가 늘어나면 네. 그 도시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될 각종 어떤 물품들을 생산해내는 또 경공업이라든지 제조업, 뭐 유통 네. 이런 것들이 성장하면서 네. 산업화가 도시화를 촉진하고 도시화가 또다시 산업화를 또 견인하는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좀 충격적으로 다가온 부분도 있었지만 이렇게 산업화와 도시화가 서로 좀 시너지 효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산업 도시가 우리에게 축구로 익숙한 맨체스터입니까? 네, 그렇죠. 맨체스터가 이제 면직물 공업으로 가장 유명한 도시이고, 그래서 나중에 면직물이 발전한 도시를 제2의 맨체스터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렇군요. 기준점이 됐군요. 19세기 말에 20세기 초에 일본의 오사카가 면직물이 발전했는데 이걸 동양의 맨체스터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예. 뭐 이런 어떤 도시들에 대한 어떤 별칭은 많습니다. 뭐 파리 같은 경우도 막 화려하게 번영한 어떤 도시들을 제2의 파리, 뭐 동양의 파리 이런 식으로 상하이를 그렇게 부르기도 했었고요. 한때. 맨체스터는 워낙 뭐 예전에 한국인들이 이제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네. 축구를 통해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또 라이벌이 있죠. 리버풀이라는 라이벌 팀이 있죠. 네. 지리적으로 봤을 때 리버풀이 항구 도시이고 맨체스터가 그로부터 내륙으로 약 한 뭐 30에서 4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 산업혁명 초창기에 여기 철도가 바로 완성이 돼서 산업혁명의 공장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어낸 면직물의 원료는 모카 솜이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남부의 대농장에서 모카들이 리버풀로 들어오면 리버풀에서 철로를 통해서 맨체스터에 제공해주고 맨체스터에서 그거를 면직물로 가공해서 다시 리버풀을 통해서 세계 각지의 영국의 어떤 영향력 있는 곳에 수출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네. 서로 공존하고 공생하면서 발전했던 도시들인데 네. 사실 맨체스터는 산업혁명 때 갑자기 커진 도시이고 리버풀은 17, 18세기에도 큰 항구 도시였어요. 애초에 대서양 무역, 뭐 노예 무역도 하기도 했었고 네. 리버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훨씬 더 뛰어난 전통이 있고. 도시이고 예. 너네들은 그냥 기계제 공장에서 노동만 하는 애들인데 이런 생각인 거고. 깔보는군요. 약간. 예, 근데 이제 뭐 맨체스터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네가 만들어진 거를 없으면 그 도시는 이제 쇠퇴했을 것이다. 이것도 말 되지. 항구 도시는 이것도 말 쇠퇴했을 되지. 것이다. 두 도시가 약간 경쟁 관계가 기격태격. 네, 축구뿐만 아니라 도시 역사에서도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라이벌리가 이렇게 형성됩니다. 또 그밖에 유럽 내에서 대표적인 산업 도시들은 어떤 곳들이 있었을까요? 뭐 일단 산업혁명이 네. 바로 바다 건너 벨기에 쪽으로 가서 벨기에의 헨트라든지 뭐 이런 도시, 그러니까 플랑드르 지역인데요. 그러니까 네덜란드어로는 플란다스라고 일컬어지는 예전에 이제 플란다스의 개, 네, 그 지역이고요. 프랑스어로는 플랑드르라고 하고요. 네덜란드로 플란다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프랑스의 북부라든지 중부 산업 도시들이 몇 개가 있는데 프랑스는 영국처럼 대규모 어떤 공장제가 크게 빠르게 성장하지는 않았어요. 뭔가 이제 사치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계를 일부 해가지고 오히려 좀 고급스러운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상품들을 산업혁명 시기에 계속 만들어냈었고 독일이 산업혁명을 19세기 중후반에 크게 성장시켰는데 독일에서 중화학공업이 크게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산업혁명이 18세기 후반에 영국이었다면 제2차 산업혁명이 헤비 인더스트리 중화학공업으로 제철이라든지 뭐 기계 제작이라든지 이런 거는 독일이 크게 성장했는데 그게 이제 그 루어강 유역에 있고요. 이 지역이 이제 석탄이나 철강들이 많이 매장돼 있어서 2차 전 이후에 이제 파독 강부들이 일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 그 지역에 에센이라는 도시가 크루프라고 하는 이제 독일의 유명한 기계 그 제작 회사의 탄생지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교수님 이제 아까 이촌향도라고 했으니까 도시로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만큼 기존의 농촌 지역은 사람이 많이 빠졌을 거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산업 도시가 공장 도시가 막 성장하면서 인구가 이제 몰려들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인프라망이 갖춰주기 시작하면서 네. 낙후된 농경지대, 농업지대와 발전한 산업지대로 격차가 좀 심해집니다. 이런 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를 이탈리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를 중심으로 로마 이남 쪽은 계속 농업 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네. 북부의 밀라노라든지 제노바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제조업이 막 성장을 해가지고 잘 사는 부유한 이탈리아 북부와 예. 가난한 남부 이탈리아 어떤 지역 격차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혹시 패션 의류 산업도 그때 예, 발전한 밀라노에서 이제 19세기에 이렇게 예. 자, 이렇게 제조업과 상업이 발달하면서 산업 도시는 거대 도시로 성장하고 그리고 이제 인구 증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문화 시설이 자리 잡는다고 하는데 뭐 어떤 문화 시설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여 살면서 일단 뭐 중산층 시민이라든지 중하층 시민들도 뭐 경제가 안정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일요일 날 휴식 시간을 갖거나 좀 여유로운 어떤 삶 속에서 일단 도시에서는 여러 어떤 교육 시설로서 뭐 도서관이라든지 뭐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도시의 상층들은 각종 어떤 공연 예술장, 오페라 극장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고급스러운 어떤 레스토랑, 카페 뭐 이런 곳도 가고. 네. 흥미로운 것은 이제 파리에서 1810년대 처음 등장한 어떤 아케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아케이드요. 예. 이거 아주 뭐 전 세계에 뻗어 있는 게 우리나라도 오늘날 재래시장 가보면 네. 다 하늘이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예. 이게 최초의 등장의 파리인데 도시의 일반 어떤 길인데 네. 양쪽의 건물의 높이가 똑같았기 때문에 네. 고급스러운 쇼핑몰인데 비 오거나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포장이 안 된 도로가 질퍽거리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위에다가 철골 구조물을 세우고 유리창으로 덮어서 실내 상점가로 변화시키는 게 아케이드라는 개념입니다. 예. 이게 파리에서 처음 등장을 했고 지금 이런 모습은 뭐 유럽 곳곳에 남아 있는데 네. 가장 대규모인 것은 이제 밀라노에 있는 아케이드가 대규모인 것이고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네. 뭐 파리 같은 경우에 19세기 중반에 세계 최초의 백화점이 또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도시의 상층들은 뭔가 도시에서 뭐 여유롭게 어떤 공연 예술도 즐기고 네. 문화적인 어떤 향유를 누리면서 뭐 이렇게 뭐 백화점 쇼핑도 하고 네. 근데 이제 하층민들도 도시 노동자들도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도시에 만들어지는 공원에서 산책을 한다든지 인상파 그림 가운데 셰라의 그림이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저기 산책하는 어떤 그 저기 강변의 호숫가의 네. 모습인데 네. 복장들을 보면 이제 도시 상층뿐만 아니라 하층 노동자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도시의 여러 가지 하여간 뭐 스포츠 경기장들도 막 만들어지고 그래서 문화 예술을 함께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물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구나. 워낙에 유명한 박물관은 뭐 파리의 뭐 루브르 박물관이거나 영국의 이제 브리티시 뮤지엄, 뭐 영국 박물관이 있는데 네. 이제 박물관은 이제 뭐 고대 헬레니즘 그리스 시기에 그 알렉산드리아가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의 뮤즈라고 하는 게 학문과 예술의 여신인데 네네. 여신을 이제 숭배하면서 학문 활동하고 이렇게 유물들을 관리하고 탐구하는 네. 이게 무세이온이라고 고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존재했었고 네. 이제 이게 오늘날 이제 뮤지엄의 기원이 되고 대체적으로 공공도서관, 공공박물관 이건 대체적으로 19세기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시민이 주권자로서 어떤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그 근대적인 국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네. 도시의 각종 공공시설물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거기를 지금도 우리가 유럽 여행 가면 많이 찾는 곳들이 이때 만들어진 게 많겠네요. 그러면 예. 아까 이제 그 산업혁명으로 그 도시의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뭐 주거 환경이라든지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떤 문제점들이 좀 심각했을까요? 예. 뭐 워낙에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온 사람들이 막 살다 보니 제대로 상하수도 설비가 없는 곳에서 막 그 좁은 밀집 주거촌이 막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 얘기하는 슬럼프 이게 이제 그 진흙탕을 뜻하는 건데 네. 네. 이게 슬럼프가 왔다 할 때. 예. 예. 근데 거기서 유래된 단어가 도시의 빈민가를 뜻하는 슬럼이라는 단어가 또 생겨나게 되고 예. 이제 19세기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근대 국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회 개혁에 몰두하는 어떤 민주주의자들 혹은 뭐 초기 사회주의자들 뭐 다양한 어떤 정치 세력들이 도시의
공중보건을 강화하고 네. 위생 설비를 확충하고 도시를 근대적으로 계획하는 이런 활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질병이 그때 굉장히 창궐을 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질병들이 좀 대표적으로 19세기의 가장 큰 어떤 감염병, 전염병은 콜레라였고요. 콜레라. 애초에 콜레라는 인도에서 있었던 풍토병이었는데 네. 19세기에 이게 이제 전 세계를 한 바퀴 이렇게 돕니다. 1830년대 초에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1840년대도 50년대도 되풀이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 원인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콜레라가 이제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죠. 물로 옵는. 예, 그러니까 예. 물이 좀 오염되거나 네, 이런 네. 데서. 근데 그걸 규명한 사람이 영국의 그 의사 스노우라는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이 1850년대에 그 런던의 소호라고 하는 도심인 한 구역에서 콜레라 환자가 많이 발병한 지역을 조사하다 보니 한 우물물 그 펌프물을 같이 사용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펌프 손잡이를 자르게 해요. 그 시 공공 행정 당국을 예. 통해서. 역학조사네요. 네. 예. 그래서 물을 더 이상 기르지 못하도록 예. 그 펌프가 지금도 런던 시내에 남아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 잘린 네. 펌프. 원형은 이제 박물관에 가 있지만 야. 카피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콜레라가 가장 19세기 심각한 전염병이었는데 네. 이게 수인성 전염병임을 알게 된 이후에는 모든 대도시들이 상하수도망을 정비해서 깨끗한 물을 집안으로 공급하고 네. 하수처를 통해 가지고 오염된 오폐수들을 지하를 통해 가지고 정화를 통해서 배출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네. 19세기 말이 되면 20세기 초반에도 그렇고 콜레라 말고 이제 결핵이 가장 큰 어떤 네. 전염병이었는데 예. 결핵은 이제 폐가 아프면서 숨쉬기가 곤란해서 얼굴이 창백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한때 지식인의 병이라고 하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도시에서 뭐 일제시대 때 이상이 결핵 환자이기도 예, 하고 이상신. 예. 그다음에 이제 대체로 도시 하층 노동자들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도시의 질병, 노동자의 질병, 그다음에 열악한 주거 환경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라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20세기 초반에 자연 채광이라든지 환기가 중요해져 가지고 많은 나라에서 건축법들이 네. 축축한 지하실에서는 거주를 금지하고 채광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을 건축법에 따라 가지고 건물의 의무 조건으로 삽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반지하 살면 기관지 안 좋아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콜레라라든지 결핵이라든지 19세기 근대적인 의학이 성장하면서 이게 도시의 건축물에 많은 영향력을 인프라망으로서 상하수도라든지 건축물의 어떤 일조량이 확보돼야 되고 채광이 돼야 되고 환기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19세기부터 20세기 초에 등장하는 어떤 변화들입니다. 그러네요. 도시화로 탄생한 것들이네요. 그리고 아까 뭐 하층민들도 이용했다는 그 공원도 사실 공중보건의 그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졌다고 그러죠. 네네 맞습니다. 예. 고대 보통 이제 의사들이 최초의 어떤 위대한 의사라고 생각하는 히포크라테스 시기부터 예. 히포크라테스라든지 좀 시기 지나서 갈레로스라는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어떤 의사들이 있는데 네. 이때부터 나쁜 기운, 나쁜 공기가 감염병, 전염병을 확산시킨다는 이론이 나타났고 네. 이게 오랫동안 유럽에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음. 때는 밀집하면서 접촉됐다 그래가지고 환자 접촉하면 안 돼라는 어떤 학설이 나오기도 했었고, 네. 근데 산업혁명 때는 공장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예. 다시 공기가 나빠졌죠. 네. 그래서 고대부터 내려오던 미아스마 이론이라고 하는 나쁜 공기가 질병을 확산시키는 이론이 다시 각광을 받게 됩니다. 네. 이 이론은 루이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이제 미생물학을 발전시키면서 네, 파스테르. 결국 병원균이 네. 세균이 박테리아가 그냥 질병의 원인이다라는 게 규명되기 전까지 널리 통용되는 어떤 학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도시에 이제 맑은 공기를 제공해 줘야지만 전염병, 감염병이 예방된다 이런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네. 많은 도시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공원들이 뭐 미국의 센트럴 파크라든지 파리의 어떤 공원이라든지 런던의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대체로 19세기 중반에 만들어집니다. 깨끗한 공기를 위해. 예. 동시에 이제 도시민에게 뭔가 여가 활동의 어떤 장소를 제공해주고. 네. 센트럴 파크도 예. 그리고 교수님 유럽 가면 이제 그 바둑판 뭐 격자 형태로 도로나 주택이 정교하게 칼각으로 이렇게 형성된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요 당시에 많이 이루어졌던 도시 정비 사업이었죠. 예, 맞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유럽에서 크게 세 개의 도시가 완전히 근대적인 도시로 바뀌는데요. 파리가 첫 번째이고요. 시기적으로 좀 앞섰습니다. 네. 나폴레옹 3세가 통치하던 시기에 파리 시장의 역할을 했던 센 지사 오스만이라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중세 시기에 좁은 어떤 골목길들을 다 없애고 넓은 대로를 놓고 그다음에 이제 공원 녹지를 많이 조성하고 관공서들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대로들이 막 만들어져서 오늘날 이제 파리의 개선문에서 샹젤리제 거리로 여러 방면의 방사형 도로가 이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파리를 여행하시는 분들이 보게 되는 모습의 85%에서 90%는 19세기 중반에 이때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신장로를 만들어서 도시를 깔끔하게 위생적으로 정돈하는 게 근대 도시의 미학 기준이 됩니다. 일본도 받아들였고 우리나라 개화파들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치도론이라는 어떤 도로를 잘 정비하고자 하는. 바르셀로나 역시 오래된 중세식의 어떤 도시에서 벗어나서 외부로 팽창하면서 격자형, 바둑판형, 에이샹플라라고 하는 어떤 구역들이 만들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빈도 빈의 어떤 성곽을 해체하면서 성곽을 둘러싸는 원형의 대로변에 화려한 어떤 관공서들이 되게 많이 들어서고 그 외곽 쪽은 또 질서 정연하게 구획화되고 만들어졌습니다. 예. 좀 궁금했던 게 그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1구, 2구, 3구 막 이렇게 구역 여러 개 해가지고 1구를 중심으로 막 달팽이처럼 이렇게 막 삥삥 돌잖아요. 그것도 무슨 뭐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뭐 오늘날의 파리시의 경계는 19세기 중반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이전까지는 그 11개 정도의 구가 있었는데 지금의 파리시보다는 좀 작은 원형 그 애초 원도심 형태였고요. 그런데 이제 그 오스만이라는 사람이 도시 계획을 막 하면서 오늘날의 파리 형태로 그 확장하면서 애초에 이제 도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원형으로 도시가 이렇게 팽창하는 과정을 따라서 원을 그리면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20개 구가 만들어졌습니다. 뭐 지금도 계속 그 숫자로만 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그 썬킴 씨랑 예전에 엑스포의 역사를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근현대 유럽 곳곳에 열린 만국 박람회도 도시 발전에 아주 큰 기여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19세기 중반에 1851년에 런던의 하이드파크 내에서 최초의 세계 박람회, 만국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영국은 이제 뭐 공업 제품들을 싸고 뭐 품질 좋게 많이 만들어서 막 견본으로 보여주고 할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는 산업혁명도 뭔가 예술과 접목된 어떤 값비싼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그러면서 이제 파리가 19세기 후반에 5번의 세계 박람회를 합니다. 여러 차례 했고 가장 널리 알려진 게 1889년 이게 프랑스면 100주년을 기념하는 박람회죠. 1789년에 프랑스면이 시작됐으니까 이때 에펠탑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박람회장 메인 출입구였습니다. 그다음에 1900년에 만들어진 박람회 장소가 그 그랑팔레라는 곳이고 이번 올림픽 때 태권도 경기와 펜싱 경기가 열렸던 곳이고요. 이렇게 이제 거대한 어떤 국제 행사, 큰 행사들을 하면서 도시의 어떤 교통망도 재정비하고 그러니까 1900년에 파리에 그 지하철이 개통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행사장 주변의 어떤 그 도시 정비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런던, 파리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여러 도시들이 큰 어떤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하면서 도시가 한 번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습을 좀 개선하는 그런 형태로 많은 변화들이 뭐 서울 같은 경우도 88 올림픽을 하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썬킴 씨랑 우리가 2년 동안 이렇게 지역적으로 다뤘던 것을 이렇게 시대 순서로 하나씩 나오니까 쫙 순차적으로 정리가 되는 느낌이라 이 시리즈 너무 좋은데요. 이대로 마치긴 좀 아쉬워서 유럽을 벗어나서 미국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내 도시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했는지요?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17, 18세기에 잉글랜드 그 정착민들이 정착했던 그 대서양 연안의 13개의 도시로 성장을 했고요. 미국 역시 19세기에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5대5 연안의 산업 도시들이 많이 발전합니다. 뭐 디트로이트라든지 시카고라든지 클리블랜드라든지 이게 이제 오늘날은 제조업이 많이 쇠퇴했기 때문에 공장들이 막 문을 닫아서 먼지만 날린다라고 뜻하는 러스트벨트가 됐고 여기에 하층 백인 노동자들이 좀 독특한 트럼프 같은 사람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된 것이고 그런데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워낙 그 동북부 지역으로만 이렇게 애초에 발전했으니까 17, 18, 19세기에 남부 지역의 그 뭐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우주 항공 산업이라든지 방산업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새로운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하면서 많은 도시들이 생겨납니다. 뭐 텍사스가 그러했고 뭐 애틀랜타가
뭐 도시가 뭐 네. 그랬고 샌프란시스코 저기 뭐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고 애리조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지역의 위도가 좀 이렇게 낮아서 네. 대체로 햇볕이 많이 잘 들어서 이건 네. 선벨트라고 부르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20세기 후반에는 미국 도시들은 이제 남부에서 선벨트에서 새로운 어떤 도시들이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햇볕이 너무 강해서 과거에는 사람들이 잘 정착하지 않았던 곳인데 이제 에어 컨디셔너가 이제 나오니까 아. 이제 실내에서 이제 뭐 건물들에서 예. 뭐 생활할 수 있게 되면서 뭐 라스베가스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런 지역에서도 도시들이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근현대 도시에서 전 세계에 미친 영향력은 뉴욕과 시카고에서 1920년대 마천루 빌딩 그 당시로는 고층 빌딩. 20층 이상의 빌딩이고 요즘에는 막 100층까지 올라가는 그렇죠. 빌딩도 예, 있죠. 예. 이게 이제 탄생한 곳이 미국인데 네. 이건 역시 이제 과학 기술이 성장하면서 이 도시 형태가 수직으로 높게 올라가는 형태인데요. 그렇습니까? 말하자면 이제 뭐 걸어서 100층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오티스란 사람이 19세기 중반에 처음 그 강철 선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승강기 엘리베이터 기술이 예. 상용화되면서 전 세계에 수직으로 솟은 이런 고층 마천루 빌딩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에어컨, 엘리베이터 이런 과학 기술의 발전이 도시의 형태를 대폭 바꾸기도 합니다. 미국도 사실 뭐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이로 인해서 사실 미국 도시에서는 폭동 이런 것도 좀 있었잖아요. 예, 뭐 오랫동안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워낙 19세기, 20세기 이제 이민자들로 인해서 빠르게 이제 성장을 했고 네. 특히 이제 미국의 남북 전쟁 이후에 노예 해방령이 있었고 수정헌법으로 흑인들이 시민권을 얻게 되고 흑백 갈등들이 이제 20세기 초반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뭐 20세기 중반에도 뭐 LA의 와츠 폭동이란 것도 있었고 뭐 디트로이트라든지 막 쇠락해가는. 근데 문제가 늘 네. 유럽도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먹고 살기 편하고 그러면 어떤 차이, 인종적 차이 가지고 뭔가 심한 편견이나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경제가 나쁘니까 말하자면 이제 보수적인 어떤 백인 노년층들이 네. 우리가 힘들게 이렇게 일궈낸 것들을 지금 뭐 이민 유색 인종들이 다 국가 혜택을 누리면서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면서 우리의 세금을 갉아먹는 거야. 이런 극우적인 형태의 정치 논리들이 막 확산되는 건 경제가 나쁠 때거든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기적으로 하여간 그 좀 흑인들이라든지 이렇게 좀 그 뭐 폭동들이 좀 존재했었고 예. 한국인들에게도 알려진 게 이제 1992년으로 기억합니다만 LA 폭동, 그렇죠, 예, LA 코리아타운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좀 착오도 있었지만 네. 뭐 같은 유색 인종끼리 아시안인들과 흑인들 간의 어떤 갈등 요소도 있었고 네. 이런 폭동들이 있었고 좀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뭐 영국에서도 도시에 이슬람 이민자들과 더불어서 막 백인들과 충돌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도시가 이제 문명의 어떤 핵심이고 문명의 어떤 집결체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도시 사회 내부 갈등, 네. 사회적인 갈등, 계급 계층적인 갈등, 빈부 차이, 인종 간의 갈등들도 종종 이렇게 뭐 대풀이 되고 네. 그 이후에는 이런 것들을 다시 좀 완화시키고 사회가 조화롭게 도시를 그러니까 평화롭게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이 도시 혁신들을 낳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끝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도시에서 항상 패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뭐 성수동, 물레동처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건 네네. 어떤 과정으로 반복되는 패턴인가요? 뭐 젠트리는 젠틀맨을 탄생시킨 영국의 어떤 지주층을 그러니까 근대 지주층을 얘기하는 게 이제 그렇구나. 젠트리에서 비롯되는 건데요. 예. 말하자면 영국이 이제 17, 18세기에 지주층이 점점 토지를 넓혀가면서 부를 확대해가는 이런 과정을 이제 사회학자가 20세기 중반에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를 썼고 2차 대전 이후에 전쟁으로 파괴됐던 유럽의 도시들이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복구되면서 그 이전에 비해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고 뭐 이윤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고급 주택화라고 초창기에는 번역화되기도 했었어요. 번역이. 네. 근데 이게 이제 1973년에 네. 중동의 전쟁으로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네. 전 세계 자본주의가 충격을 받아서 그때까지 유지되던 수정 자본주의, 나름대로 사회 보장 제도에 기반했던 케인즈주의적인 어떤 경제가 네. 신자유주의적인 형태로 변화되는 시점이 1970년대 중후반부터입니다. 예. 198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레이거노믹스라든지 대처리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에 퍼졌고요. 그래서 이제 제조업이 쇠퇴하다 보니까 공장으로 산업 도시가 성장했던 곳이 다
쇠퇴하고 낙후되고 먼지 풀풀 날리고 예, 러스트 예. 벨트 되고 네. 이런 지역을 다시 문화 산업이라든지 창조 산업이라든지 뭔가 그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좀 인구를 살려보자. 계속 유지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나타나는 게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도시 재생 사업. 그런데 네.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이 낙후된 곳을 재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누군가는 어떤 자금을 투여해야 되는데 네. 공적 자금이 얼마가 투여되느냐 혹은 민간 부동산 개발업자나 기업들이 투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이윤이 극대화되는 거에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좀 심화돼서 기존의 주민들이 쫓겨나게 되고 이런 것이고 기존 주민들 그 기존 그 고유한 문화도 없어지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젠트리피케이션도 좀 완화할 수 있는 것들이 공적 자금이 많이 투여되면 시유지나 국유지를 이익을 이제 상한선을 두고 개발 네네네. 이익을 그다음에 이제 공공 용도로 공원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교육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전환하는 형태의 도시 재생도 유럽에서는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보완을 할 수가 있군요. 예, 공적 자금을 좀 투입하는 식으로. 예. 추석 연휴 3일간에 걸쳐서 고대 문명, 유럽의 고대 도시 전근대, 현대까지 유럽의 도시 문화 이거를 저희가 부탁드리면서도 이게 될까 싶었는데 정말 핵심만 딱딱 짚어서 예,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너무 알기 쉽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마치면서 민윤기 교수님께서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예, 뭐 지속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뭐 최근 한 10년 내에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20세기 중반에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들이 국제적으로 합의가 되면서 그러니까 sustainability라는 영어 단어이죠. 그러니까 현재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든 걸 개발하면서 그 환경을 파괴하거나 망치지 말고 미래 세대가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지속성이 유지되도록 적절한 수준에서의 개발하자 이런 게 이제 지속 가능성일 텐데요. 네. 도시라는 게 정말 짧은 시간에 많은 뭐 그 얘기가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만 네. 어쨌든 한 6,000년 전부터 기원전 4,000년대부터 21세기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어떤 문명의 핵심이 바로 도시이고 이 도시 문명이 오늘날은 더 한층 막 발전해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막 전자기기를 통해서 생활 아주 편리하게 도시에 사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버스, 지하철 언제 오는지 다 알 수 있고 그럼요. 예. 빈자리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있고. 근데 이런 어떤 인류 문명이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고 미래 세대가 좀 더 나은 삶, 좀 더 풍요로운 어떤 문명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방금 뭐 좀 전에 있었던 뭐 도시 사회 갈등, 인종 갈등, 빈부 차이, 뭐 환경 파괴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극복해가는 어떤 그 집단적인 어떤 공동체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추석 특집 3일 안에 유럽 도시 문화 정보 교수님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말씀에 경희대학교 사학과 민유기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